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랜만에 이 두 분의 조합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육부작 특집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다시 사랑을 받기 위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 두 분 하면은 저희의 시청률이 쭉쭉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박사님, 임철균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동차 사진인데요. 독일의 비사잖아요. 맞아요. 오, 근데 흑백이에요. 흑백 사진. 비행기에 타는 모습인가? 아니, 저기 지금 내리고 있는 거. 내리는 모습이에요. 네네네. 뒤로 이제 후진해가지고 근데 지금 자동차에 몇 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기네스 도전하는 모습 아닌가요? 자동차에 사람 많이 타기. 에어 프랑스. 저 이거 타봤어요. 비행기 맞나 보네요. 그러면 에어 프랑스의 자동차가 타는 모습? 근데 독일의 비사가 왜 타는 거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디아민.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테러. 우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아님 말고.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아, 저분은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구나. 네.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렇게 뭔가 주렁주렁 달아놓고서는 나 많이 했어 뭐 이런 느낌을 보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976년에 이스라엘 특수작전 부대들이 자국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작전, 엔테베 작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엔테베 국제공항은 참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특수전에 워낙 대명사처럼 된, 그리고 진짜 특수부대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1976년이라고 하면은 이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 지 3년 뒤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좀 세계적인 배경이 어땠는지 이것부터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제 하이제킹 사건이 많이 났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비행기가 많아져야죠. 근데 60년대에 제트 여객기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년대가 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보잉 747 이런 비행기들 나오면서 제트 여객기의 대형화 시대가 열리고 그야말로 뭐랄까 대륙간 이동이라고 그래요. 이제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하늘 밑에 있는 땅에서 이제 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60년대, 70년대쯤 되면 이제 과거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개발도상국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를 산업화시켜야 되니까 산업화시키다 보니까 자금도 끌어와야 되고 뭐 이런 등등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와 교역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어느 나라와 교역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이 갈리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 자본주의 국가를 갈 것이냐를 두고 전 지구의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나라들이 거의 무력 항쟁을 할 정도로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미국 편이냐 소련 편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사회에서도 이제 뭔가 과거에 대한 반성 또는 현실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오직 쟤들 때문이야. 오직 저것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 선진국에서는 그때 도시 게릴라라고 그러는데 저항운동 하던 뭔가 사회에 뭔가 이게 세상이 잘못돼서 하던 친구들이 내가 바꾸겠어. 총과 수류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테러리즘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도 갈등이 심해지니까 그리고 이게 항상 어떤 종주국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테러를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테러리즘이 등장하는데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뭔가 좀 극단적인 그 이분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옳은 것이야.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을 단숨에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두 명 없어져도 이게 낫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이제 상황이 자꾸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옳다는 신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른 거야 내가. 허준 씨가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몰라서 그런 거야.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PC 게임 하느라고. 그러니까 내가 두드려 패서라도 실상을 보여주면 이 사람도 내 편이 될 것이다. 이 사실만 알면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당연히 올 텐데 지금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사상인데요. 아니 그 위험하다고 안 생각하고 아주 정의롭고 쉬운 거라고 생각하죠. 선민 사상이네요. 그러니까 잡아 패서 끌고 나오고 끌고 나오는 걸 방해하는 사람은 해치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 여론에 호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수백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때 비행기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하이제킹은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여객기 안에는 다국적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 한 척을 납치하면 온 세상 수십 국가에다가 이걸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데 너무나 훌륭한 거죠. 근데 이게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인질극이 사실은 성공하기 힘든 범죄입니다. 네. 유괴 범죄나 인질극은 사실 예고 범죄로 치거든요.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하이제킹은 비행기를 몰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공항에 착륙했을 때 사방이 확 트였기 때문에 완벽한 요새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감히 여객기 안에 있는 인질범을 진압하러 접근조차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안 장비나 감시 장비가 이렇게 별로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 최초의 미국서 그 하이제킹했던 범인은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 탔어요. 근데 보통 비행기 들어갈 때 엄청나게 범죄를 이렇게 손 하잖아요. 드세요 네. 이렇게 하는데 손 들 때 이렇게 손에 이렇게 권총 들고 손에 들고 이쪽 손 하세요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탔어요. 허술했군요. 예, 그만큼 이제 이때는 좀 그래도 조금씩 이제 보완이 되고 있었지만 허술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이제킹이 테러리즘에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죠. 이게 주목을 받았다는 게 본인들이 너무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 세계가 본인들 적으로 돌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하나 봐요.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당신들이 이 내용만 알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럼 제가 이 내용들을 저희 나라에 가서 다 전파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변할 건데요. 비행기 훔칠 마음이 있는데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자, 아무튼 그래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런 내용들 때문에 6.1 전쟁 이전까지는 그래도 연간 한 5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5번 밖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1969년이 되면 이게 82건으로 급증을 해요. 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네. 이게 근데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이걸 당한 공항들에서는 검문 검색을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76년 이 어간에서는 그래도 좀 이게 수치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한 3번 정도? 그 정도 수치로 이제 확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많았네요. 근데 1972년에 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 이 오카모토 보조로 대표되는 JRA가 수화물에다가 소총을 숨겨와가지고 26명을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로 쏴 죽여요. 네. 이런 사태가 이스라엘에서 계속 왕왕 발생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공항의 검문 검색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범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납치범들은 어느 공항에서 어느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비행기 아까 화면에 나왔던 에어프랑스잖아요. 네. 저 항공기 139편인데 이 항공기는 원래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공항에서 이륙해가지고 네. 그리스 아테네의 경유지로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환승을 한번 하고 프랑스 파리로 갈 예정이었어요. 아, 경유지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그 아테네에는 이런 사태를 잘 안 겪었나 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바로는 이 시기쯤 돼서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보안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이자 이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테러범들 범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총기를 소지하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검색이 심하니까 못 탔는데 네. 중간 경유지에서는 조금 허술하니까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섞였군요. 맞아요. 여기서 45분 동안 환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38명이 내리고 56명이 새로 탔는데 이 56명 사이에 섞여 들어간 거죠. 오전 06시 17분이 되면은 이 아테네 공항 엘리니콘 국제공항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하고 남성 한 명이 같이 들어와요. 네. 누가 봐도 부부처럼 들어왔어요. 연인이나. 네. 네. 이 사람들이 발권을 받는데 오르테가 가르시아 이 이름으로 발권을 받고 여권은 남미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김새는 누가 봐도 유럽 사람, 그 중에서도 독일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원래 이름은 윌프리드 보제 그리고 브리킷 쿨먼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1975년 12월에 빈에서 오펙 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 장관들을 납치 시도하는 테러가 발생했거든요. 그걸 지원했던 독일의 테러리스트 단체가 있어요. 바던 마인호프 도시게릴라. 좀 전에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시게릴라. 네, 그 사람들 진짜 유명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뒤에 아랍인처럼 보이는 두 명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파임 알사티 그리고 호스니 알부 와이키 이 두 명이었어요. 네, 뭐 이 사람들 검문 검색 대충 통과하면서 지나가는데 이 알사티하고 이 알부 와이키가 지니고 있는 짐에서 1.5V짜리 배터리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무슨 폭탄에 넣는 그런 것처럼 생긴 게 아니고 계산기에 넣는 건전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니까. 그래도 배터리는 안 돼요. 지금도 이렇게 공항 가려고 그러면 저 윤지연 씨인가요? 네. 저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가 여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걸요? 그땐 됐어요. 1.5도 워낙 작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 무슨 폭탄을 해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추야자 캔 가지고 오면서 어디 대추야자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탔거든요. 근데 뭐 중동에서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추야자 뭐 그냥 흔하디 흔한 간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고 가면서 대충 그냥 검문 검색 통과해서 탄 거예요. 이때가 워낙 갑자기 항공산업이 폭증하니까 공항마다 이게 다 달라가지고 이때 쓴 추리소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가르쳐줘요. 어느 공항은 어떻고 어느 공항은 뭐가 느슨하고 그리고 또 찾아요. 환승이 자주 이용이 돼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구멍 있다. 이런 거를 다 공유해서 이런 작전을 짜는 거죠. 이렇게 탑승 수속을 통과해서 비행기에 들어가가지고 보제하고 쿨먼은 1등석 쪽에 앉아요. 그리고 와이키하고 알사티는 이코노미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앉았는데 몇 분 후에 이제 비행기가 이륙했겠죠? 이륙할 때 뒤에서 이 아랍인 두 명처럼 보이는 이 두 명한테 어린이가 하나 물어봤대요. 가방을 큰 걸 들고 있으니까. 아저씨 그 가방에 뭐 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너희 엄마 아빠를 위한 수류탄이 들어있지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옆자리에 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대추야자 드실래요? 하고 대추야자 캔 하나 건네고 이렇게 서로 웃고 떠들면서 이 대화 내용은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비행기는 이제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제킹을 할 때 궁금한 게 이륙할 때 시도해요? 안전벨트 표시 사인 꺼진 다음에 해요? 뭐 공해상으로 나간 다음에 해요? 그래도 범인들도 안전벨트 표시 등은 꺼져야 일어나겠죠? 그럼요. 안전벨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착용해야 됩니다. 궁금하더라고. 언제쯤 이거를 시도하는 걸까? 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륙 8분쯤 후에 이제 여객기 내에 있는 승무원들이 점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안전벨트 푸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갔으니까. 그때 이제 1등석 쪽에 앉아있던 쿨먼하고 보제가 벌떡 일어나더니 수류탄과 권총을 들고 앞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종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기 쿨먼이 그 조종실로 들어오는 1등석에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장악해서 경계를 하고 윌프리드 보제가 그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당연히 1등석에 있는 타고 있는 탑승객들은 비명을 질렀겠죠. 네. 총 들고 가니까. 네. 근데 이때는 여객기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조종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비명 소리 나니까 누가 또 담배꽁초 흘렸구만. 확인해봐. 문 열는데 문을 열고 항공기 조종 그 기술사가 나가자마자 보제가 권총을 들고 같이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래서 곧바로 이 항공기 기술사를 제압을 하고 마이크를 뺏어서 방송을 합니다. 이 항공기는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 특공대에 점령되었다. 이제부터 기장은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종사한테 머리에 권총을 겨누고 리비아로 향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같은 시간에 이코노미석에서 대추야자 나눠 먹고 떠들고 있던 두 명이 갑자기 품에서 수류탄을 꺼내가지고 1등석 쪽으로 뛰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쿨만하고 같이 다시 이코노미석 쪽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탑승객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연히 승객들 중에서도 저항하려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62세의 줄리 아우제라테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저항하려다가 알사티 이 두 명한테 제압당하고 무참하게 구타를 당해요. 그 타이밍에 또 방송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항공기는 현재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가자그룹의 체게바라 소속 바실 알 쿠바이시프 원 특공대에 의해 통제 하에 있다. 이제부터 이 항공기는 에어프랑스 139에서 하이파로 이름을 바꾼다. 나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리더이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시대로 행한다면 해는 입지 않을 것이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연구원님 되게 연습해 오셨나 봐요. 저 지금 약간 그 비행기 탑승한 느낌이에요. 안 그랬어요? 저 지금 약간 몰입해가지고 어떡하지? 나 이제 거기에 같이 가나 봐. 지금 수긍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 마이크로 본인의 소속을 지금 밝혔어요.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이라고. 도대체 이게 어떤 단체인 건가요?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은 약칭 PFLP예요. 인민전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사회주의 노선을 지향한다는 걸 보여주는데 개발도상국에서는 두 가지 노선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팔레스타인도 이제 노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단체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이제 좀 극렬해가지고 하이제킹 전문 집단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이 조직의 리더였던 하바시의 부관이 이스라엘 북부 사페더 출신의 원래 기독교인이었던 와디 하디드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하이제킹을 기획을 했고요.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출신의 박사가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영국 치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런 일이 배겨진 시대적 배경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북리 독립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중동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때 가장 독립이 급했던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4차 중동전까지 하는 동안에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이겨버려요. 무참하게 이겨요. 더 충격적인 건 아무도 팔레스타인을 도와주지 않아요. 전쟁을 시작할 때는 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아랍 형제들 어쩌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주겠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삼켜버렸죠.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먹어버렸고 요르단 서한 지구는 요르단이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무기도 안 주고 그냥 구호품 정도나 주는 수준이었죠. 이집트군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부대를 만들어서 얘들이 열심히 싸우고자 할 거 아니야. 소총 정도밖에 안 줬어요. 소화기밖에. 요르단은 의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싸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라. 결국 깨달은 거죠. 우리를 도와주려는 애들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되면 자기들은 나라마저 상실했으니까 네. 이제 세계에 충격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4차 중동 전쟁 후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포기하고 급속한 공존 분위기로 갑니다. 그 화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약간 변화를 해서 저항단체였던 피에로 의장이었던 아라파트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요. 그리고 77년에 사다트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78년에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 중동 역사상 가장 화해 분위기가 높았던 시기였고 네. 이제 팔레스타인과 대화를 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죠. PLP, 극렬 분자들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결국은 온건 노선 쪽으로 국가가 성립되게 되면 우리들은 소외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하마스 사태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화를 방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격적인 테러를 자행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쪽에서 벌인 범죄고 테러기 때문에 너희와는 이제 대화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만들기 위해.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투가 딱 그런 건데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이 독립하는 거 못지않게 어떤 나라, 누가 주체가 돼서 독립하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이용하는 사실 거네요.
사실 이건 팔레스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20세기 때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 3분의 2의 국가가 모두 겪었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이 힘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 이게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대외적으로는 민족주의를 말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족의 대표로 내가 돼야 된다. 아, 뭐,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잘 되는 대표는 내가야. 이런 느낌이군요. 왜냐하면 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아, 네. 내가 가르쳐야 돼. 네네. 1945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아랍은 중동 전쟁을 벌이지만 연전연패한다. 특히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고립은 가속화된다. 이에 팔레스타인 내 테러 단체인 PFLP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 위한 공격을 강화한다. 1976년 그리스 상공에서 승객 246명이 탄 에어프랑스 139편을 납치하게 된다. 그런데 이 달콤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역대적으로 계속 실패를 하고 이거 하면 망해. 그러면 안 할 텐데 그게 끊임없이 시도가 된다라는 건 뭔가 성공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공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 조직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지하드 전사들이 유입이 돼야 되죠. 네. 그리고 기존에 활동하던 전사들도 어떻게 해서든 계속 빼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동지를 석방시키려는 목적의 어떤 테러 행위를 많이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이 지금 PFLP의 수장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다시이고 그 부관이 하디드 또는 하다드라고 이제 불려진 이 사람인데 이 하다시가 계획을 해서 1968년 7월에 텔아비브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항공기를 하이제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제리에 강제 착륙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구금하면서 이 항공기하고 승무원, 인질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해서 갇혀있던 자신들의 동지들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을 해요. 이게 한번 먹히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테러리스트들이 이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부관 하디드 이 사람이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1970년 9월에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기 3대를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요르단에 폐쇄된 영국 공군 기지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강제 착륙시켜서 또 요구 조건을 들어줄 때까지 인질을 잡아놓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결국 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인질을 받고 자기들 동지 석방시키고 요걸 했어요. 근데 이런 행위들을 계속 반복하면 서방 세계가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맨날 납치하고 이러면. 근데 요르단 국왕 입장에선 그렇게 미국하고 영국이 가만 안 둬하고 몰려오면 깨지는 건 자기들만 깨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PFLP의 트레이닝 캠프를 공격해요. 이걸 철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다시 입장에서는 내 부관이 기획한 작전 때문에 작전 기지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다드한테 지시를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외부 표적을 공격하지 마라. 하다드가 이 말을 안 들어요. 둘 사이에 갈등이 계속 벌어지다가 하다드가 결국은 PFLP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추방된 하다드가 자기를 따르는 소규모 조직원들을 이끌고 계획을 한 게 요 에어프랑스 139편 납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 납치 사건으로 돌아와서 아주 생생한 사건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그러면 테러범한테 제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한테 보고가 되나요? 당연히 보호가 되죠. 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유명한 이츠하크 라빈입니다. 나중에 이제 암살당해서 유명해지긴 했지만 이 라빈 총리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 양반이 원래는 유격대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유격대 가가지고 그냥 인생 자체가 군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니라 야전 군인. 그래서 되게 인기 좋았어요. 잘생기고 머리 좋고 컴퓨터 요즘식으로 말하면 컴퓨터 두뇌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냉정해요. 딱 상황 벌어지면 타다닥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3차 중동 전쟁 때 영웅이 되고 나서 미국 대사로 갑니다. 미국 갔을 때는 완전히 타장 같았대. 야생에서 온 사람. 파티하러다 군복 입고 야전복 입고 사람들이 아니 외교관 파티 이러고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원래 이런데요. 뭐 나폴레옹을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파티장에 군복 입고 가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 은인 한 명을 만나죠. 헨리 키신저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정치적 욕심이 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요. 근데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은 변할 때 확실하게 변하잖아요. 순식간에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뀝니다. 오. 근데 아무튼 이 당시에는 이제 비둘기파가 돼서 정치인이 되었을 때인데 이 컴퓨터 같은 머리는 잘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보고를 내각 회의 주최하자마자 보고 받자마자 바로 포란 준장이라는 이제 인물한테 몇 명이 이스라엘인이 있느냐, 탑승객은 얼마냐, 목적지를 알아봐라. 그리고 바로 이제 대응 방침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응 방침은 항상 외교적, 군사적 동시에 가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이게 참 빨리 했다는 거예요. 이 느린 나라는 이거 회의하다가 또 날새요. 네. 저게 쉽지 않아요. 매뉴얼 전체를 외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온경 강건 타닥타닥 조직으로 가는데 이제 국방부 쪽으로 가서 이제 강경 진압 정책 라인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불려왔던 사람이 요나단 네타냐후라고 하는 골라니 여단 공수부대 출신의 유명한 전사였습니다. 네타냐후. 이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인 벤자민 네타냐후의 친형이에요. 네타냐후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근데 맞아요. 총리의 형이군요. 네타냐후가 불려왔는데 근데 이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작전이란 말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겠죠? 그렇죠. 어떤 인물이 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모세 무키 베스터 소령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격수를 익힌 걸로 알려진 사람인데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수작전군 부대 중에 샤르엣 샤나인님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입대를 해서 이제 군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샤르엣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특수작전 부대들이 네. 굉장히 엘리트 부대들이에요. 양성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특전사, 특전부사관 양성 과정이 있잖아요. 이 샤르엣 부대들은 양성 과정에서 50%가 탈락합니다. 잘 해도 더 잘하는 애 50명 남겨놓고 밑에 50명 잘라내는 거예요. 탈락률이 무조건 50%예요. 그 이상이 될 때도 있고 엄청난 엘리트 부대죠. 그러니까 혹독하게 군생활을 시작해서 직업 군인의 길을 쭉쭉쭉 걸어오다가 요나단 네타냐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니 네타냐후라고 주로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지휘하는 샤르엣 메티칼 부대로 이제 전속으로 와 있던 시점이었어요. 사실 이 시점이 지휘관이었던 요니 네타냐후는 부대를 이끌고 그 시나이 반도에 훈련에 나가 있던 상황이었고, 이 베스터 소령이 부대에 남아 있다가 국방부 연락 받고 급하게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대에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이 요니 네타냐후의 이 부대의 특징이 이등병부터 저 위에 장교들까지 다 부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기탄 없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장려하고 만들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그렇죠. 네. 군생활 해보셨잖아요. 그럼요. 이등병이 대대장한테 대대장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도 어렵지 않아요? 힘들죠. 네. 중국가 아니라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나? 이등병이 대대장님. 근데 이런 문화를 만들고 있었어요. 굉장히 앞서갔던 사람이죠. 네. 근데 그런 문화는 모든 부대를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네. 특수부대 같은 거 특별히 군기가 필요 없고 모두가 정신무장 확실하고 직업자세 확실한 부대에서, 그러니까 특수부대에서는 옛날 코만도도 그렇고 이런 문화, 물론 특수부대도 이거 못하는 부대도 나라도 많아요. 많죠. 그런데 아무래도 특수부대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요 당시에 이스라엘군이 테러 사건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아예 군사 교리를 발전을 시켜요. 우린 테러범들과의 협상은 없다. 그러나 이들을 진압할 때 망설이는 것이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이거를 군사교범에 명시를 할 정도로 교리를 강경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질로 붐비는 방에 침입하는 법. 그리고 그 침입해서 인질과 테러리스트를 구분하는 법. 구분한 표적을 선별적으로 사격하는 선별적 표적 사격술. 이런 것들을 숙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CQB. 근접 전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기 전술 연마를 해왔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강제 진입 작전 간에 어떻게 하면 화력 지원을 할 것인가, 강제 진입 작전을 할 때 가장 적절한 팀의 구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전기 전술을 익혔습니다. 근데요, 그 영화나 그 인터넷에 보면 왜 진짜 최정예 중에 최정예 뽑을 때
막 굉장히 막 괴롭히면서 막 이랬던 상관이 그런 인질극 상황을 마지막에 딱 해놓고 마지막에 막 하고서는 인질범만 딱 쏴야 되는데 상관이 이렇게 딱 서 있고 그 뒤에 인질범 있는 느낌으로 해서 근데 이거를 임무를 완수하는 막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런 연습을 해요? 하죠. CQB 연습을 할 때 실제로 인질범이 인질을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몇 초 안에 인질범을 조준해서 어디를 사격을 하고 그런 연습을 다 하죠. 근데 그냥 저희가 그림으로 봤을 땐 표적들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고 있고 옆에 표적이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 움직임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의 움직임은. 실제로 할 때는 먼저 방 안에 있는 모든 인원들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 네. 보면 무슨 섬광탄 같은 거 플래시뱅.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방 안에 집어넣어서 터트려가지고 모두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실제로 플래시뱅, 그러니까 섬광탄이 터지는 걸 눈앞에서 보면은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다가도 자기가 뭐 어떻게 하질 못해요. 섬광탄이 불빛만 나는 게 아니고 소리도 나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게 인질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모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렇죠.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질을 선별해서 살리고 테러범만 공격을 하는군요. 근데 요거는 이전까지의 전술이었는데 요즘은 드론이 발전했잖아요. 네. 요즘은 건물 내에서도 이스라엘 군이 현재 가자 지구나 이런 데에서 CQB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드론 모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드론 모선이 아기 드론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오. 그래서 이 드론들을 건물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드론 모선으로부터 발진한 아기 드론들이 건물 방 안을 다 헤집고 다녀요. 진짜 영화 같네요. 그 아기 드론들에는 한 얼마 두께가 안 되는 콘크리트 정도는 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도 있고 우와. 일반적인 EOIR 장비가 장착돼서 광학 정찰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봐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조종자가 판단했을 때 밖에 있는 스나이퍼가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다 하면 사람이 쏠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스나이퍼가 제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가 항공 폭격이나 포격을 하기엔 인질들이나 뭐 많은 콜렉티브 데미지 부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드론을 직접적으로 충돌시켜서 자폭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한 요만하거든요. 자폭 드론. 네. 그럼 다시 이 납치당한 비행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4명의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당한 이 에어프랑스 139편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이 항공기는 지금 현재 리비아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안에서 이제 테러범들이 한 가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승객들을 돌면서 신분증 내놔. 전부 다 제출해. 제출 안 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아? 하고 이제 협박하면서 다 걷기 시작하죠. 설마. 받아온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인과 비이스라엘인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윌프레드 보제하고 브리지 쿨먼 말투가 독일어 억양이거든요. 네. 유럽 사양 외향에 누가 봐도 독일 사람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생각나겠어요?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나치. 홀로코스트.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 알사티랑 그 아랍인 2명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그 자기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대추야자 캔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대추야자 캔 대추여자가 그만 좀 먹어요. 먹는 거를 위장하고 요 나머지는 수류탄인 거지. 그렇지. 그렇죠. 요 대추야자 캔 안에는 폭발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대추야자 캔을 출입물에 붙여가지고 폭발물을 만든 다음에 아까 1.5V짜리 네. 건전지 하나 갖고 왔잖아요. 그걸로 기폭 장치를 만들어서 누구라도 출입문을 건지면 이게 터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완전히 제압되어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못 해보고. 한편 이스라엘 국방부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 항공기가 벵가지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았고 여기서 이제 착륙을 해서 급유를 받고 있다는 첩보까지는 입수를 했어요. 여기서 기름 채웠으니까 지금까지 얘네들의 행태로 봤을 때는 다시 이스라엘로 올 거야. 아마도 벤구리온 공항으로 오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벤구리온 공항에 특수작전 부대들을 대기시켜 놓습니다. 오면 제압하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 보면 이럴 때 영웅이 한 명씩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막 근데 확실히 역사가 우리는 역사를 너무 개인 위주로 설명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 사건이 벌어질 때 보면 정말 누군가가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100명보다 중요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때 이름이 패트리샤 헤이먼이라는 영국 여성이 타고 있었어요. 이분 직업이 간호사였어요. 정말 머리가 좋았다.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은데 그 상황에 자기가 유산기가 있다고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그때 월경 중이었대요. 뭐가 좀 나왔잖아. 그걸 증거로 나 유산기가 있다고 하면 아, 지금 하혈을 예, 했다. 그런데 또 비행기 안에 항상 의사 한 분 계시더라고. 그게 또 뒤져가지고 얘들이 미국인 의사를 데려왔어. 꼭 있어요. 예. 누구세요? 제가 의사예요. 누가 아프죠? 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이 꼭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왔으면 이게 또 얘기가 안 되는데 하필 또 미국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료할 때 패트리샤가 귀에다 대고 속삭인 거예요. 나 이거 사기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재빨리 알아듣고 그 하혈한 걸 증거로 유산기가 있어서 빨리 병원에 보내야 된다. 근데 이 인민연선 전사들의 또 약점은 또 뭔가 또 인간적인 게 또 걸리면 안 돼요. 참 테러라는 게 비인간적이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국제적으로 우리를 호소하기 위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건 최소한 해야 되니까. 그러니 뭐 인질 어차피 많은데 이 여자 데리고 있다가 유산했다 이러면 자기들만 나쁜 놈 되니까 바로 내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테러리즘도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순진하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주면 안 돼요, 요즘은. 왜냐하면 이 인질 진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에 정보입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적외선 카메라로 보고 다 하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 기술이 없을 때고 이 하이제킹 진압이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다국적 승객들이 여러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강경 진압을 해버리면 수십 개의 나라에서 항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스라엘하고 사이 좋은 나라라면 좀 참겠지만 아니면 또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이 진압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압하려면 반드시 내부 사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여성은 내리자마자 바로 영국 정부였던 MI6로 가서 가르쳐 줍니다. 4명이 인질범이 4명이고 인질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등등등. 그리고 그 진압 작전 할 때 이런 애들이 말투, 말하는 거, 행동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일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굉장히 용기도 용기지만 그러한 특수 정보 기술을 배운 분이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이 생각을 하셨죠? 저게 되게 중요한 게 영국이 이걸 듣자마자 바로 모사드한테 또 넘겨줘요, 첩보를.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테러범이 4명 정도 있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첩보를 수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저는 아까 그 납치 비행기가 계속 궁금한데 그 중간에 베니나 공항에서 이제 급유를 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이스라엘 정부들은 생각을 했는데 네. 실상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디로 향하나요? 실상은 리비아에서 이제 기름 채운 다음에 떠와가지고 지시해서 일단은 뜹니다. 떠가지고 처음엔 북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기술을 틀어서 중부 아프리카 방향으로 기술을 틀게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의 항공 관제에서 사라집니다.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정반대잖아요, 거의.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정부나 정보기관에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없잖아요. 이때까지는 뭐 위성 정찰 능력이 막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발전한 시대가 아니고. 아직은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계산하고 추리하고 이래야 되는 시대죠. 소설 쓸 땐 이런 게 좋은데 요즘은 뭐 그냥 순식간에 뭐가 다 되니까. 인공위성이 다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AIS라는 장비가 있어서 항공기들이 나 지금 여기 어디서 떠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가 실시간으로 다 트래킹이 되거든요. 이 당시는 그게 없는 시대여서 뜰 때 관제탑에 보고해야 돼요. 우리 어디로 갑니다. 우리 지금 뜹니다 하고 보고 당연히 못하겠죠. 관제탑에다가 그러니까 정보가 안 나갔겠죠. 뜬 건 알았지만 어디로 올지는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사라진 에어프랑스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아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을 텐데 가끔 좀 무모한 테러범들이 있어가지고 조종사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무조건 떠. 그리고 하늘에서 어디로 가. 뭐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료가 없어 추락하는 경우도 네.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분명히 리비아에서 떠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 경로상에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 국가들에서는 분명히 레이더 사이트에서 잡았을 거예요. 뭔가의 미상 항적, 여객기로 보이는 항적이 우리의 영공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 한들 이슬람 국가들인데 그 정보를 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입장 또는 서방 국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사라진 거죠. 자,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외치는 극단 테러리스트들이 그리스 상공에서 여객기를 납치를 했습니다. 극악무도한 이들이죠. 하지만 우린 굉장히 휴머니즘이 있어 라는 마음으로 영국 간호사의 기지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과연 이 테러범들에 대한 정보를 MI6에게 넘겨준 이 작은 불꽃이 어떻게 발화되는지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테러범이 납치한 에어프랑스 139편이 착륙한 곳은 우간다였다. 이디아민은 에어프랑스 139편을 엔테베로 받아들이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자 한다. 한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작전이 시작되는데 사상 최고의 대테러 작전으로 평가받는 엔테베 작전.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역사상 최대의 인질 구출 작전 엔테베 작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